전현희 위원장님이 국가권익위원장 장관급으로 계시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전현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전 위원장님은 방어를 하셨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많이 핍박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모두 발언 잠깐 이야기 좀 듣고 다음 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희상 위원장님과 또 함께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훌륭한 작가님들, 문인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고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또 저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떨리고 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국작가의 연대위원회가 주청한 초청대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다음 사회를 맡은 문화평론가 김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집권한 지 한 1년 3개월 남짓 지났는데요. 정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단지 이제 총체적인 국가 부실로 인해서 나라 내적으로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는 오송 참사라든지 그냥 재앙이 끊임없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이라든지 또는 위안부 사건에서의 어떤 후퇴, 정말 어떻게 독립국가의 수장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좀 행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들이 기치고 내세웠던 자유와 공정 이런 것들은 정말 헌신짝처럼 내버려진 상황입니다. 또 여기 계신 전현희 전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한 피해자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님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볼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좀 가볍게 제 몸을 푸는 입장에서 아마 이제 임기를 마치신 지 한 2개월 정도 남짓 되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전과는 생활 양식이 많이 바뀌실 것 같은데 간단한 퇴임 소감과 지금 현재 근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퇴임을 하면 사실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좀 홀가분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좀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제가 고발한 건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많은 보수 단체들이 또 크고 작은 고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날아오는 그 고발장 그런 거에 또 좀 대응을 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고 또 최근에 방금 오면서도 또 검찰에서 저를 우리 직원을 괴롭히면서 이 압박을 하고 지금 저에 대한 또 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고 근데 그래서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제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원래 그 시간 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원래 좀 퇴임을 하시게 되면 자연인으로서 좀 약간 충전 기간을 가져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권에서 계속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계신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아마 이제 위원장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셨잖아요. 우리가 좀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보다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있는데 두 기관의 차이는 뭐지?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기관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권익위원회 하는 3년간 재직하셨잖아요. 그 기간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만은 꼭 내가 알려야겠다 하는 일들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를 이제 좀 해봤는데요. 국가가 다르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라는 그 단어, 제가 굉장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유일한 정부 부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희상 위원장님 국가권익위원장 말씀하시는데 국가는 아니고
국민권익위원장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고 인권위원회는 그 키워드가 차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별, 남녀간의 차별, 또 빈부의 차별, 그다음에 외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난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차별을 키워드로 하는 또 이제 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여기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지정 조치를 해나가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로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부패방지위원회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두 기관이 이제 장관급 기관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개의 기관을 이 진보 정부에서는 반부패, 청렴 여기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보수 정부에는 가급적 이제 그 부분을 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에 이 새 청렴위원회에 좀 힘을 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관을 하나로 합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는 이 세 기관의 업무를 하나로 하는데 이 약간의 이질적인 업무들이 하나로 뭉치고 이름을 국민권익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부패방지 기능도 조금은 불투명해졌고 좀 성격이 좀 약화가 됐고 또 국민고충처리하는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민원을 디지털 온라인으로 이 해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랑 행정심판 이런 그래서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는 좀 매우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진 그런 기관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업무를 이제 골고루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위원장으로서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주로 이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씀 이런 민원을 청취를 하고 해결하는 그런데 굉장히 개인적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때에 그때 당시에 2019년 2020년 요때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을 흔드는 택시 카풀 큰 이런 이제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에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위원장 TF 팀장을 맡아서 택시 기사들이 10만 명이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정권 타도 이런 목소리를 외치고 카풀 카카오 지금 현재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없애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데모를 할 때에 그 갈등을 제가 해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택시 집회 현장에 제가 거의 한 200회 정도를 찾아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결국은 끈질기게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서 대타협을 이루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실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적 갈등을 좀 해결해야 하는 그런 주무부처인 권익위원장으로 제가 좀 잘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대표적인 사례들은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지금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의 기본권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권익위원회는 인권도 있지만 그리고 제도상으로 반부패라든지 이런 청년 관련 문제들, 좀 이 제도가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거에 권익을 좀 요청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권익위원회 기관장이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현장 중심으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직접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네. 이런 정치하고 해결하는 게 이게 뭐 나중 제일 중요한 얘기겠지만 거였습니다. 괜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빌미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권익위원장 시절에서 이제 퇴임까지 굉장히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말을 들어보니까 아마 거의 기사가 거의 위원장님 기사를 거의 도배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부 집권 여당을 비롯해서 온갖 분들이 이제 위원장님에 대해서 거취를 이제 표명하라는 식으로 굉장히 압력을 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감사원에서 직접 지금 표적 감사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이제 신경들이 있었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때 과정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좀 듣고 싶은 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현직 정치인이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의 이제 법상 기관장이시잖아요. 그럴 때 임기를 지켜셔야 되는데 이 정권과 함께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네, 이 국민권익위원장이 장관급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임명을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자리에 물러나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측면도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국민권익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이긴 하지만 다른 부처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이랑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은 일단 법에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언제든지 임명하고 언제든지 물러나라, 뭐 방면 해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로 물러나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고. 근데 그리고 또 장관들 중앙행정부처의 장관들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를 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선발이 되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행을 하면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게 장관의 업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권익위원장이 물러나라 이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이 정권의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또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은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쪽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쪽으로 장관이 되신 분들은 다 당적을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단 당적 보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탈당을 하고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권익위원장 임명장을 받았고요. 지금도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탈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은 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권익위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정권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라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당적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3년이라고. 그래서 감사원장 임기가 3년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업무를 독립성을 수호해라 그 의미로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권익위원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통령의 국적 철학에 맞춰서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독립적으로 정권과 독립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부패 방지, 공직자들 부패 방지, 청렴 이런 걸 지키고
또 그걸 견제하는 역할. 그다음에 국민의 고충민을 해결하는 이거는 이제 옴부스만 기관입니다. 선진국의 옴부스만 기관들은 항상 이 그 정권과 정부가 독립돼서 옴부스만의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그 수상 총리들과 임기가 엇갈리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정권에 관여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는 일 자체가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뭐 모필한다 그 개념이랑 맞지 않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물러나야지 하는데 그 말은 곧 법을 무시하는 거죠. 검찰총장도 임기가 2년 정해져 있고 경찰총장도 임기가 2년 정해져 있고 국가권익위원장도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장은 이제 박두환 위원장님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지만 거기는 독립성을 지금 어쨌든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권익위원장도 똑같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규정한 헌법. 헌법의 제일 중요한 가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보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이 윤석열 이 정부 대통령이 입에 그 후보 때 뭐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국정 가치가 공정, 상식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는 그 규정을 지키는 게 법치주의고 그렇다면 이러한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 공정, 상식의 가치는 이거는 무너져서도 안 되고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그걸 지키지 말라는 탄압이나 압력을 받을 때 제가 겁이 나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물러난다면 이거는 저는 비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겁하고 그런 거에 제가 도망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오히려 탄압하고 물러나라 할수록 저는 물러날 수 없다. 탄압에 굴복할 수 없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헌법적인 가치를 모두 다 망가뜨리는 거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가치를 망가뜨리는데 내가 힘을 보탤 것이냐. 그래서 그냥 그 가치를 지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가는 그 정도일 거란 생각은 못했고요. 정말 처절했고 정말 공포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지금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말씀 주시는 대로 사실 임기제라는 게 임기가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임기를 보장하면서 어떤 정치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놓은 건데 그거 자체를 지금 어기라고 하는 건 자체가 우리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하는 말이 법치 항상 이런 공정인데 그거 자체를 본인들이 훼손하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그것도 마침 이어지는 얘기긴 하겠는데요.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어요. 마침 이어진 질문인데 제가 알기로만 해도 뭐 국무회의 배제가 있었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이외에 집권 여당 대표들이 일제히 나서서 위원장님을 이제 공격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직장 내부의 이런 제보들 이런 것들 억지로 공개해서 또 내부에서부터 흔들기도 하고 뭐 그런 또 마지막에 감사까지 있었는데요. 정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전방위로 압력을 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거 말고 더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좀 힘들었던 압력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왜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공격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으면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냥 법에 규정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물러나라는 이런 압박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에 가서 임기는 검찰총장 임기가 2년 정해져 있으니까요.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임기를 지키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 때도 임기가 정해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임기를 존중해주겠다. 이런 이제 후보 시절에 한 발언도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에게 선택의 그게 시간이 있었다고 제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러나려면 제가 물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임기가 정해있으니까 임기를 지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선택은 법에 규정된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지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임기를 지키자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그때 말하던 소위 이제 도어 스태핑 이걸 하는 와중에 기자들이 그때 그 기관장 장관급 기관장 중에 저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제 두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이제 있었는데 저 두 사람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올 필요도 없는 사람들 왜 국무회의에 오냐고 이러면서 국무회의 배제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이제 참석이 배제가 되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뭐 국무회의 배제 그럴 수 있지. 불편한가 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한 부처의 장관급 기관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공적인 업무.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공무회의 참석이 배제가 될 때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걱정은 됐지만 어쨌든 그냥 그까지는 좀 약간 그럴 수 있겠지 정도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의 당대표, 원내대표, 간부들 그런 이제 높으신 분들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퇴를 요구를 하는 거죠. 최고위 회의랑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에 TV에 대고 저에 대해서 후한무치하다. 그러니까 임기를 지키고 있는 후한무치하다. 수치심을 모른다. 알박기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알박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2년간 임기를 했는데 무슨 알박기입니까?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치욕스러웠던 건 제가 고액 알바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치과의사 자격증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어서 나가면 장관 권익위원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자신이 있는데 어쨌든 고액 알바를 하기 위해서 그 임기를 지키면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차마 제가 좀 평생 듣지 못한 그런 류의 그런 말을 국회의원 또 대표급 되는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게 언론에 대해서 특별되고 저는 그야말로 후한무치 염치를 모르는 사람 같은 이런 사람으로 둔갑을 한 겁니다. 저는 그때 난 법에 정해져 있는 임기를 지켰을 뿐인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런 생각을 어쨌든 그런 모멸을 당하면서도 이제 자리를 물러나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제는 갑자기 이제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 검찰로 치면 특수부죠. 특수부의 이제 특별조사관들이 권익위에 열 몇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저에 관해서 이제 그야말로 탈탈탈탈 한 거죠. 진짜 영혼까지 먼지까지 탈 정도로 탈탈탈탈. 그래서 제가 뭔가 비리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직접 묻지 못하고 우리 직원들을 그리고 이제 그 서류들 자료들 이런 걸 그리고 저의 업추비 카드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하이패스 기록 차량 운행 기록 기차 탄 기록 고속버스 탄 기록 이런 거를 다 들은 거죠. 탈탈탈탈탈 들어가지고 직원들 그리고 다 불러가지고 직원들 다 들고 직원들은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위원장이 시켰지 이렇게 지시했지
뭐 했지 이런 식으로 부르라. 부를 때까지 똑같은 질문 반복 또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정말 근데 우리 직원들이 또 먼지가 털리다 보니 직원들이 먼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을 또 먼지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직원을 또 협박하는 거죠. 위원장을 위원장이 가면서 불어라. 그러니까 직원들 굉장히 이제 또 직원들이 두려움,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러면 물론 다 무섭고 두렵고 제 세상에 태어나서 저는 처음 당해본 일이라 그리고 또 부위원장들도 이제 뭐 다 새로 이 정권에서 임명하고 진짜 홀홀단신이라 고립무원에서 너무 사실 무섭잖아요. 뭔 일이 터질지 모르고 뭐 언제 뭐 압색될지 뭐 영장이 청구될지 뭐 잡혀갈지 지도세도 모르게 뭐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하고 해서 굉장히 공포적이고 지금도 사실은 좀 혼자 다닐 때 좀 무섭긴 합니다. 뭔 일이 있을지 거기다가 또 보수단체들이 저를 이제 어쩌다 길에 가다가 뭐 한때 알아본 사람이 좀 욕해요. 세상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면서 저를 보고 욕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염치 없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왔는데 아 정말 그게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저한테 쉬운 낙인인 거예요. 제가 염치 없고 허무치하고 뭐 알바끼하고 막 고액 알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몰려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힘든 게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내 개인적인 일이면 언제든지 옷을 벗고 던지겠는데 직원들을 괴롭히니까 나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제가 물러나면 직원들이 고통을 안 받잖아요. 저를 타겟으로니까 그 때문에 정말 저를 위해서 울지는 않았는데 직원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 중에 먼지가 털린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지금도 이제 지금 그 고통 받고 막 수사도 받고 뭐 그러는데 그 직원들을 생각하고 그 직원을 보면 진짜 눈물이 나는 거 너무너무 미안해서 나 때문에 이런 거 같고 나만 물러나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 갈등을 많이 했죠. 가장 힘든 일이고요. 가장 견디기 힘든 지금도 힘든 그런 일이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보다는 항상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주변인들을 괴롭혀서 계속 이제 본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가장 힘든 일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이제 감사원 조사에서 결국은 아무 혐의가 나오지가 않고 정말 그렇게 뭐 태산공동 소일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믿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보고서에 그걸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경과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무서워하지는 않았죠.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무서워하잖아요. 감사원을. 그러니까 감사원이 뭐 자료 내놔라, 그 컴퓨터 좀 보자, 통째로 갖다 주고, 자료 내놔 다 갖다 주고, 가서 뭐라고 물으면 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티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탈탈 털려서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살아남았는데 그치만 그 도중에 과정에 있는 그 위세가 너무나 대단했고 완전히 권익위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권익위에 쳐들어와가지고 아예 상주를 하면서 타는 거예요. 계속 직원을 부르고 그러니까 오늘 누구 불려왔던 어떤 자료 요청했던 이런 게 이제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오늘 내가 불려갈 것인가 일단 그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직원들의 업무를 같이 이렇게 뭔가
그리고 직원들의 또 그런 출장비, 뭐 직원들에 관한 것들 이렇게 다 틀어져.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몇몇이 먼지가 틀리고 문제점이 이제 몇몇 개 드러나니까 건의가 얼어붙는 거죠. 언제 나한테 이런 게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저한테 쏠리겠죠. 현장만 물러나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냐. 분명히 그런 직원들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참 잘 견뎌 주었고 또 저한테 많이 응원해 주고 참 힘이 되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늘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저를 서서히 째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했죠. 근데 그 어느 날 우리 비서가 위원장 이거 좀 한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을 복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작가님들도 블랙리스트 여기에 문체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작가님들은 이제 피해자시지만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윤석열 이제 검찰 때에 그 환경부 장관 그때 이제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그 동안은 정권이 바뀌면 이제 기관장들을 이렇게 물러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관행적으로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저처럼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들은 사실 이제 권익위는 그때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익위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관장 중에 이제 행심위 부위원장,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상민 현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그분도 그냥 나가라고 안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정권이 바뀌고 한 1년 정도 더 일을 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제 전임 건의위원장 그분도 정권이 나가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스스로 못 있겠다. 이제 철학이 맞지 않는다고 나가셨어요. 저도 사실 초기에 그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 정권가 철학 안 맞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하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탄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이게 이제 환경부 장관이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 환경공단의 상임이사나 그 산하 기관장들을 물러나라 사퇴 리스트 작성해서 사퇴를 시켰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으로 징역인용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일이라 좀 그렇기는 한데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퇴를 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이제는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기소한 검사도 지금 이 정권의 대통령실의 주진우 법률비서관 거기가 수사해서 기소를 한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임기를 지키지 않고 쫓아낸 것에 대해서 이 그 윤석열 검찰 사단이 기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더 이상
임기 있는 사람 쫓아내면 안 된다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게 제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해서 그러면 권익위에 가해지는 이 모든 탄압, 사태 압박은 이거는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공수처에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기간 동안 이 많은 불법 이런 걸 이제 제가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꼼꼼히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고 증거를 수집을 해서 다 정리를 해서 공수처에 이제 거의 1000장 넘게 자료와 고발장을 정리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점을 다시 SNS나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글을 쓰면서 통해서 그걸 이제 계속 외부에 알리고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감사원이 사실 한 번도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이 외부에 뭔가 그 견제를 받거나 이런 저항을 받은 적이 없는 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들어오면 그냥 바로 고개 숙이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조사받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은 공직자를 대상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 누구도 대항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감사원에 맞대서 싸우고 그게 잘못됐다, 부당하다, 불법이다, 범죄행위다 하면서 이제 고발 조치하고 맞서 싸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싸우니까 그게 이제 제가 증거에 의해서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또박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원의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저의 손을 들어준 거죠. 감사원이라는 기관은 헌법에 감사원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이고 감사위원은 지금 6명이 있는데 차관급 기관장인데 이 7명의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 이 사람들은 이 감사원을 보좌하는 사무처의 직원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지금 사무처의 직원들이 감사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는 감사위원회입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 사무처에서 전행을 하더라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가지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고법이고 그게 결론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너네가 하는 거는 그거는 최종적인 게 아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구조가 이래서 감사원 사무처 이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처는 감사원법에 보면 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불법이라는 거, 직권남용이라는 게 하나하나 이제 제가 고발 조치를 했고, 그리고 감사원 사무처에서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들이 다 조작 감사고 그 내용도 불법이고 오히려 감사 자체가 범죄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고 증거에 의해서 그걸 이제 계속 외친 거죠. 근데 감사원 사무처가 제가 그러다 보니 저를 감사를 해서 조사를 하면 이게 저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를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를 조사를 해달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 그만 괴롭히고 나 지금 조사를 온 거 아니냐, 내가 타겟 아니냐, 내가 목적이니까 표적이 나를 조사를 하지 왜 직원들만 괴롭히고 나를 조사를 안 하냐. 그래서 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 제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뭐 서면으로 아니면 육성으로 구두로 한 20번을 저를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조사해달라. 지금 그만 괴롭혀라. 나를 직접 조사해라. 그럼 너네들 목적 아니냐. 사람들이 한 번도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저를 표적으로 들어와서 저를 뭔가 탄압
앞에서 쫓아내려고 왔는데 정작 제 주변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 조사해라, 내가 가서 조사받을게 하는데 조사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저를 조사를 하면 자기들의 이런 조작이나 범죄 행위들이 뿅 나고 자신 없어가지고 그냥 저를 조사하지 않고 주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해서 그걸로 이제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감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대통령이 이사혁 신처를 보내서 이사혁 신처에서 뭐 대통령한테 이제 뭐 해임 조치 건의해가지고 해임 조치했잖아요. 감사원의 작전도 제 것도 똑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수사 요청하고 검찰 수사 요청하고 인사혁신처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해임 조치하려는 그 목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완강히 저항을 하고 싸우니까 이게 이제 저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계속 뭔가 조사하고 제가 그걸 계속 반박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처음에 목표했던 저를 바로 수사 요청하고 그런 인사 조치하고 해임 조치하려는 게 제동이 걸린 거죠. 그게 이제 저는 그런 계획이 짜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감사원의 검사격에 해당되는 감사원 사무처가 이제 저를 조사를 해서 공소 제기를 이제 감사원에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이제 일종의 판사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감사위원회 뭐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무처에서 전행해가지고 사무처의 결론을 그대로 감사원의 결론을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처리하고 뭐 그 서해 공무원 뭐 이런 사건들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뭐 고발 조치하고 뭐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저는 그거 안 됐다고 그 계속해서 저를 조사를 해달라 계속 해가지고 감사위원회 판사격인 감사위원회가 마침내 저를 소환을 합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저를 좀 소환을 해달라, 조사 제가 발언을 하게 해달라, 그 기회를 달라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에 감사위원회에서 드디어 응답을 해가지고 제가 감사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이렇게 어떻게 되면 감사위원회는 판사, 감사원 사무처는 검사, 공소제기야. 저는 피고인격 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런 구조가 없었어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최초로 현직 장관급 기관장이 감사원에 출두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죠. 제가 그동안 모았던 증거나 자료나 이런 걸 감사위원들에게 소명을 해요. 그리고 감사원 사무처에 감사가 다 불법이고 조작이고 위법이라는 거 하나하나 다 소명하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9가지 제명으로 기소를 감사위원회에 올렸는데 제가 소명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자진 공소 처리하고 3개만 다시 올립니다. 감사위원회 판결,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제 소명을 받고 제 변론이나 이 내용을 듣고 최종적으로 그 3개도 무죄, 그러니까 몽땅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혐의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불문.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내렸더니 이제 감사원 사무처 사무총장이 그 감사위원들한테 난리를 친 거죠. 그리고 뭐 감사위원들이 뭐 저의 뭐 중요한 뭐 혐의를 뺐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원래 혐의가 없이 이제 감사원 용어는 불문이거든요. 불문이라고 하는데 무죄 불문 조치를 몽땅 다 내렸는데 그러면 불문 조치는 감사원의 원칙에 의하면 감사 결과 보고서 판결문이죠. 거기에 기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혐의가 그러니까 사실은 백지가 판결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의사들이 제가 공수처에 다 고발해놨잖아요.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의 증거가 되는 거죠. 백지는 제가 몽땅 무죄가 됐으니까. 그럼 자기들 직권남용 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거기서 판결문 조작을 합니다. 감사위원들이 판사니까 판사가 판결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 주심인 감사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작성 권한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몽땅 무죄를 주니까 사무처가 이제 그 판결문인 감사 결과 보고서를 주심의 결재 없이 자신들이 공소 제기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 근태라든지 하여튼 뭐 조사나 몇 가지가 이제 거기에 실립니다. 그것도 사실 무죄 판결 받은 건데 아무 문제 없. 그걸 다 실어가지고 그걸 공개를 해요. 그게 판결문이다. 그랬더니 이 주심 감사위원회 판사가 나 이거는 내가 판결한 거랑 다르다. 나는 글쎄 사인 못하겠다. 판사가 사인하고 한 게 판결문인데 검사가 한 공소장을 그걸 이제 판결문이라고 내보낸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요 단계에서도 엄청난 조작이 일어납니다. 공문서 위조, 공용 전자문서 기록 조작 이런 게 일어나고 직권남용. 그래서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저도 또 고발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 언론에 이런 사안이면 언론에 나오잖아요. 피사실 공표 뭐 이래가지고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공수처를 높이 사는 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다 공수처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언론에 보도 안 된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공수처 높이 평가를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굉장히 이제 지나간 시절 이야기, 과연 이런 일이 지금도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대놓고 이런 일들이 진짜 자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됐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이건 정권이 변경되든가 공수처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오시면서 굉장히 이제 강해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인터뷰를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이 정권이 날 투사로 만들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니체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강해져서 투사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뭐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 가장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저희 국민들도 작가들이 관심 가진 분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 같아요. 이 부분에서 아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간단한 의견을 듣고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저를 기존에 아시던 분들, 제가 정치를 18대 비례대표를 시작을 해서 19대 때는 이제 강남에 도전했다가 정동영 그 의원과 경선했었죠. 정치를 안 하고 쉬었고 20대 강남을 국회의원 했고요. 그래서 정치를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했지만 사람들께서 저를 투사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그동안 잘 오셨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투사 이미지가 아니고 정책이라든지 또 좀 약간 온건 합리주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정치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다. 이런 제 기본 철학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 또 약자들,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를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사명이었고 그게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 그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 투쟁이나 투사적인 이런 형태로 사실은
뭐 표출할 기회가 없었달까 하여튼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미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여리고 좀 그런 온화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 투사는 아니다 그랬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무도한 정권을 겪으면서 또 제가 그러니까 제가 투사라서 사실은 이 임기를 지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상식고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도한 탄압을 하고 또 그러한 불의, 범죄 이런 걸 목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저항하고 싸우고 또 그 과정에서 저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탄압과 공포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진짜 스스로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섭지만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독하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무도한 일을 하는 자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는 거, 그런 마음은 정말 자연스럽게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투사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1년 3개월 동안에 유일한 첫 번째 승리를 국민들에게 안겨줘서 저를 보면서 희망이 있다는 걸 느낀다 이런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저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법을 지켰고 불의에 저항을 했고 그냥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았을 뿐인데 그렇지만 저에게 국민들께서 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진짜 답답하고 어쩌면 이런 무도한 접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정권이 만들어진 투사로 점점 자리매김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또 정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중에 하나 제가 정치하면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는 여름에도 집에서도 에어컨을 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아까운 게 아니라 에어컨 하나를 켜면 그게 20대 그 선풍기에 맞먹는 그런 전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이 화석연료라든지 뭐 탄소 발생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조금 참아서 선풍기 틀고 부채해가지고 이 더위를 이겨야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너무너무 더워서 진짜 며칠 정도 더웠을 때 딱 한 번 에어컨을 켰고 집에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을 켰고 나머지는 선풍기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계속 집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선풍기를 켜면서 제가 에어컨을 안 켤 거야 절대 안 켤 거야 했는데 올해 솔직하게 딱 2번 켰습니다. 더워서 미치게 그리고 이제 밖에 안 다니고 집에 있으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을 켜고 제일식을 느꼈는데 사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이게 온난병이 돼서 병원도 갔다 왔는데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실천은 잘 못하지만 이제 상징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제가 통영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자랐어요. 통영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살아서 바다를 어릴 때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그 바다에 뛰어놀던 그런 이제 기억을 가지고 자랐는데 그 바다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그 바다에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배출을 폐기를 한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이거는 진짜 분노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걸 진짜 저항하기 위해서 머리라도 깎을까 뭘 할까 어쩔까 뭐 이런 그런 생각까지 정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그 핵오염수는 사실은
그걸 핵이라는 핵 폐기물은 원래 국제적인 원칙이 그걸 발생시킨 거기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일본 국민들도 안 됐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발생했으니까 일본에서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게 방법이 만약에 이제 고체화나 콘크리트화를 해가지고 그쪽에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해야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들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짜 분노가 치솟아오르잖아요. 진짜 화도 정말 그는 진짜 생각만 해도 정말 진짜 화도 나고 어떻게 이걸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서 1인 피켓팅도 하고 그 콘크리트화 해라 이제 폐기 반대보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좀 국민들 의견을 그쪽으로 모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본 내에서 콘크리트에서 처리를 해라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서 요즘 좀 가장 걱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진정스럽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가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싸우는 삶 수사기도 하지만 또 글을 쓸 시간도 필요한데 이 정부가 우리를 자꾸 글을 못 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마찬가지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사건들도 보게 되면은 정말 한 국가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싸우는 사람도 아시겠지만 싸우는 사람의 가장 힘든 게 뭐 끝이 없고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에 빠진 게 가장 무서운데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작은 승리 어떻게 보면 작은 승리지만 개인에게는 우리에게 좀 큰 승리 같습니다. 아 이렇게 싸우면은 또 이길 수도 있구나 이런 희망을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승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싸워가면서 더 큰 승리에 마중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다들 힘드시죠? 그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뺏긴 그런 민주당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토록 무도할 줄은 사실 몰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런 정말 절망과 경험하지 못한 이런 무도한 정권을 지금 경험하는데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시간은 흘러가고 또 뭐 다시 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정권이 불강력적으로 대한민국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 이런 거는 참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 뭐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이런 시도라든지 지금 핵 오염수 문제라든지 지금 일본의 퍼주기를 하는 뭐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당면한 정말 위기이고 굉장한 심각한 문제들인데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기력이잖아요. 그냥 문제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 우리를 지켜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정말 힘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열패감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작은 경험이 싸우니까 저항을 하니까 그냥 저도 완전히 날아갈 수 있고 지금 뭐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저항을 하고 또박또박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그래도 이겨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패배감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조직해낸다면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이런 지금 위기 이런 거를 극복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힘내시고요. 함께 싸워나가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저 같은 사람도 투사가 됐는데 함께 투사가 돼서 투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우리가 그래서 함께 조직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질의응답도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좀 못다한 말들은 아마 전희 위원님께서 앞으로 계속 활동하실 테니까 그 행적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한국작가연대에서 주관한 초청대담 전현희 공리위원장과의 대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신 모든 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경비한 씨가 3번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땡기고 우리 같이 사진 좀 찍고